중국은 포기해라. 중국은 그냥 과감히. 예. 일단 중국의 미래는 없고. 그런 맥락에서 그럼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 발언을 전에 한 건가요? 금으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인도, 일본은 주식도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볼 만한 대상이 아닌가. 은퇴하는 분들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부유한 은퇴 자금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동산. 달라진 세계를 이해하는 21세기 경제사 수업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 안녕하세요. 책으로 인생을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홍 박사님께 물어보세요. 세계 경제, 금융, 주식, 부동산에 이르는 전방위한 경제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대한민국의 금융 지식을 높이고 있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을 굉장히 꾸준히 내고 계신데 정말 몇 이게 권을 내셨는지 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내신 책은 최소한의 경제 토픽 네네. 네, 입니다.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 왜 하필 이 주제인지 왜 이 시점인지. 네. 예, 아이 뭐 미국 대선 앞두고 좀. 쿠킹요. 미국 대선 앞두고 예, 네, 중요하죠. 예, 그 미국 대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답한 책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2016년에 한참 증권사 다닐 때였는데 뭐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외교학 박사님, 정치학 박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그때 토론 중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냥 무심코 트럼프 관련 주식들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인기가 심상찮은 것 같다. 이 한마디를 했다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다구리를 당했어요. 왜요? 무조건 힐러리가 이긴다. 예, 제가 그때 그렇게까지 단정지을 일인가? 선거라는 건 생물인데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욕국 다물고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네네.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네. 이제 그 뒤로 느꼈죠. 제가 나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내 전문가들이 좀 너무 해외 특히 그 나라의 세세한 어떤 배경이랄까 그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한 뒷스토리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또 런던도 한 3번 갔잖아요. 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브렉시트 왜 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갔었는데 네. 암묵적인 인종차별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깨빵 또 어깨빵이고 네. 또 눈 찢는 것도 많이 보고 담배도 후 불고 싱싱충 예 싱싱숑 이런 예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스트리아도 또 극우 정권이 잡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걸 보면서 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비엔나인데 비엔나에서 그런 걸 암묵적으로 좀 당하다 보니까 도대체 유럽 사람들은 왜 이러는가 미국 사람들은 왜 이러는가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논문도 읽고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그 결론에 도달했는데 되게 이제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했죠. 20세기는 끝났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20세기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개방된 세계, 미국의 패권 또는 경찰로서의 미국 뭐 등등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배웠던 지식들이 현장에서는 이제 잘 안 통하겠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경제 토픽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정말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핵심만을 내가 알려주겠어. 맞아요. 14개의 토픽을 내가 딱 전달하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막 이렇게 좀 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까지 해주시는 요약 정리까지 해주셨어요. 예. 그런 센스를 잃지 않으셨는데 그럼 그 주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그 토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큰 토픽은 결국 저는 이제 자유무역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라는 주장이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세상을 살게 됐구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자유무역이 한국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는 환경이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고 뭐 이 정도면 이 가격이면 뭐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다닐 수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제 부자가 됐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운이 따랐구나.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자유무역과 낮은 관세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벽은 완전히 이제 테두리를 정말 치고 우리들끼리 잘 살겠어로 가는 세상이 앞에 저는 왔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2013년 이제 로더럼 사건인데 그 로더럼 사건이 저는 유럽을 다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파키스탄계 이제 갱들이 네. 영국의 시골이죠. 로더럼이라는 곳에서 그 수십 년에 걸쳐서 갱단이 이제 성매매 조직을 운용을 했는데 그 성매매 조직이 팔려온 아가씨들이 대부분 10대 초반일 때 팔려온.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파헤친 여러 탐사 보도한 기자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이제 소수 민족과 인종에 대한 보호와 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라는 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네. 이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상상력을 가지지 않고 또 그런 범죄 신고 보도가 오더라도 묵살했다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2013년 밝혀지고 그 뒤로 의회 청문회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는데 그때 이제 영국의 독립당 UKIP라는 네. 독립당의 지지율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UKIP를 이제 어떻게든 좀 싹을 밟아 보려고 미국의 보수당이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넣었다가 그게 또 네. 찬성 표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던 뉴스였는데 이 책 네. 쓰면서 새삼스럽게 그 글들, 기사들, 르포들을 쭉 읽어보는데 피껏소하겠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뭐랄까 이게 자신의 공동체, 자기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자들로 인해 우리가 파괴됐고 이걸 그냥 방치했던 피시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증오 이게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노동당이 집권했지만 그 노동당 정책 보면요 옛날 공화당 저 보수당이랑 똑같아요. 옛날에 코빈이 이끌던 노동당이 아니에요. 완전 반이민이에요. 그래요? 예, 노동당이 이제 반이민 정당.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던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야기하던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하라 했던 막시즘의 어떤 교리를 어떻게든 3인당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달성하자는 게 3인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혁명이 아닌 민주주의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꿈꾸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3인당의 꿈이다 보니까 네. 전 세계 진보 정당들은 좀 글로벌 연대, 국가 간의 연대 그리고 다 자본가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동정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데 근데 그 공정한 기회가 역으로 이민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범죄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걸 그때 딱 느끼고 네. 야 이거 안 바뀌겠다. 그때 이제 로더럼 사건도 뭐 몇 년 전에 저는 공부를 했었지만 예. 이번에 쭉 보면서 야 이제 이게 우향우는 시대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피부의 색깔과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평등하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노동자로서 우리 연대해야 돼라는 생각들은 이제 굉장히 소수파로 가거나 멸망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야 이제 앞으로 전 세계의 진보 정당들은 진짜 힘들겠다. 그런 정치적인 지향점들의 변화 속에서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 나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여행 다니기 힘든 세상이 이제 오는 거 아닌가. 그게 유럽의 일부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풍토가 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적어도 미국은 저는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네. 미국 공화당이 옛날 링컨의 정당이라고 보면 안 된다. 흑인 노예를 해방을 네. 외쳤던 그 정당인 링컨의 정당인 공화당이 딕시 연합이라는 연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네. 이 딕시 연합이 뭐냐면 딥사우스라고 불리는 이제 백인 농장주들의 연맹인 딥사우스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스칼렛 오하라 집안 같은 집안들이 남부의 이제 지주 집안. 네. 그 지주 집안에다가 이제 누가 결합을 했냐 하면 바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에팔레치아 산간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계 하이랜더 사람들의 연맹이 딕시 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딕시 연합의 특성이 뭐냐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나라를 좀 나는 여기 와서 피와 그 땀을 흘리면서 이 공동체 이 사회를 만들었고 여기에 누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고 이 문화를 없애는 걸 싫어하는. 그래서 그 하이랜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력구제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이 힐빌리의 노래 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남부가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남자다움에 대해서 되게 네. 그 선호하고. 트럼프가 지금 귀에 피를 흘리면서도 발을 번쩍 뜨는 게 예. 이 아펠라치아 사람들 보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추가적인 총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엎드리는 게 그게 뭐가 수치야 싶은데 예. 깡이죠. 깡. 아.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해결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내가 해결해야 돼.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딕시 연합이 이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주류가 되고 있고요. 그 주류 이제 백인들 물론 이제 그 프랑스계와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 사이 내에서도 되게 이제 서로 사이는 안 좋은 연합입니다만 그 사람들의 연합이 점점 선거에서 자주 이기고 있잖아요. 레이건 때부터 시작해서 또는 닉슨 때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계속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자주 이기잖아요. 민주당이 자주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바이든 물러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런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쪽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고 결합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어떤 약간의 해결책을 준 거죠. 뭐냐 하면 당신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 이민자들 때문이고 중국산 제품들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서 저걸 막아내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당신들의 어려움, 현재의 어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원하는 이야기를 아주 선정적인 목소리를 들려준 거죠. 그러니 뭐 공화당이 이제 완전히 요새는 그 벤스도 그렇지만 트럼프의 사당처럼 움직이고 있는. 예, 그리고 뭐 이번 헤일리랑 내부 경선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9대1이에요, 9대1. 8대2나 9대1이 나와요. 그 트럼프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점잖은 공화당 사람들 입장에서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일단 공화당 사람들이 가족주의적인 가치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좀 약간 이제 보수주의 교단 쪽의 편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혼과 결혼을 밥 먹듯이 하면서 바람을 그렇게 수없이 펴댄 트럼프가 과연 자기들의 후보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절정적으로 지지한다니까요. 그게 뭐가 돼버렸냐면 이제 파도에 휩쓸려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이번에 트럼프가 만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벤스가 나와서 더 심하게 할 거라는 거죠. 아니, 저는 뭐 루비오가 나와서 더 심하게 하지. 그 이게 기조는 이 기조가 바뀔 것 바뀌지 같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장기 20세기가 저는 2013년에서 2016년 트럼프 당선에서 네. 이미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세상이 보이고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그리고 외부 충격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가에 대해서 너무 요새 충격이 너무 잦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 한 8년 2016년 이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잦은 충격이 있잖아요. 세상에. 왜 그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불렀던 그 좋았던 200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대는 다 어디론가 소멸해버리고 이제는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고 와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하고 벌벌 떠는 외신에 귀를 기울이고 벌벌 떠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전쟁까지 터지고.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단층선 폴트라인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책에서 이제 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계 경제의 단층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14개 꼭지를 이 책에서 썼죠. 지금 재밌다. 한국 어떡하나? 우리는 줄을 잘 세야죠. 네. 그러니까요. 줄 잘 세야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교양서라고도 책에 소개를 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국가의 차원에서도 이런 흐름을 읽고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또 투자의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런 흐름들을 이용할 수 있을지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뭐 네. 금으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금. 예. 결론은 결론 결론부터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금인가요? 예, 그러니까 좀 요새 금값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달러가 강세면 네. 금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금값이 이렇게 센가? 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돼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 속에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대통령이 이상한 짓 하면 네. 달러 스스로를 기축통화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온 거잖아요. 우리가 왜 국제금융의 질서를 우리의 희생으로 왜 해줘야 되고 세계 전쟁이 나면 왜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난번 임기 때는 못했지만 이번 임기 때는 거의 나토 탈퇴할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해서 네트워크성과 함께 그 군사력 그리고 리더십으로 기축통화를 많이 설명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 사람들만큼 가장 열렬하게 자기 나라 통화를 버리고 딴 나라로 이사가고 이주하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부자들 이주 건수 3등이라는 게 슬프지만 아무튼 네. 압도적인 1등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네 나라의 부자들이 자기네 나라 화폐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자고 뛰어가는 나라가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유럽 오늘 좀 잠깐 이야기했지만 로더럼 사건의 브렉시트의 최근에 이제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보는 것처럼 극우파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저 극우파들의 특성이 또 뭐냐면 반대는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다음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다 내쫓으면 우리는 잘 살게 돼가 대안인 거죠. 근데 그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그 3인당이었지만 이제는 기민당으로 바뀌었고 메르켈의 기민당이 정말 메르켈이 그 마지막 집권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질렀는데도 기민당이 1등이에요. 2등이 어디냐? 독일을 위한 대한당 AfD거든요. 독일의 동독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반이민 정당입니다. 신나찌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노선인데 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강령이라든가 그 지도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는데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독일을 위한 대한당인데 대안이 없어. 근데 참고로 독일의 외국인 인구가 그러니까 foreign born population이 비율이 얼마냐면 18%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빼고 네. 이해되시죠? 외국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 빼고 foreign born population 28%인데 그걸 쫓아내겠다고? 그럼 전 인구 내전을 분배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쫓겨나겠어요? 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네. 그런 식으로 반이민 반세계화 이야기를 하는데 반세계화를 이야기하면 독일이 그동안 세계화로 가장 혜택을 본다는데 수출 기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암만 자기네 나라가 잘못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반이민은 그렇다 쳐도 반세계화를 주장하면 그럼 뭘로 먹고 살 건데 근데 자동차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반세계화라면서 네. 딴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면 자기 차는 어떻게 팔아?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네. 예,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정당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마리 르펜의 국민 전선도 그랬고 이번에 거의 간발의 차이로 2등했잖아요. 프랑스 총선에서 그런 것처럼 독일 총선이 내년인데 와 이거 어떻게 될 건지 3인당 망하는 건 확실히 보이는데 3인당이랑 녹색당은 정말 당이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패배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은데 네. 지금 집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데가 집권당이에요. 그래요? 정록연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기민당이 어떻게든 뭐 여당을 만들겠지만 거기 일당이 한 번도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아데나워 이후에 한 번도 과반수를 차지한 적 없는 정당이니까 그러면 AfD를 이제 그 지금 프랑스처럼 왕따를 만들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추진이 되겠냐고요. 어떤 정책이든.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하는 연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없어요. 지금 프랑스도 저 난리 난 게 마리 르펜 빼고 그래서 NFP라고 해서 신민중전선이라는 데가 이제 그 여당이 됐는데 거기도 골 때리거든요. 거기도 민족주의. 예, 거의 저 누구죠? 미국의 사회주의자 샌더스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좌도 좀 극좌로 보이는 사람들이 멜랑송이라고 해. 이름도 어려워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 틀리더라도 자막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요. 네. 제가 프랑스 사람 이름을 어떻게 잘 불러. 핵심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대안은 없는데 네.
그 반대를 위한 반대당들이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라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라고 물으면 외교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줄을 잘 서. 아니 어디로 줄을 서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미국에 붙어야지. 그리고 아무튼 이 수많은 낭만 속에서 유로는 약세니까 네. 그 줄을 잘 서야 되는 그 줄이 저는 금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지.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미국이 왜 기축 통화를 놓으려고 해요? 트럼프가? 그게 그 굉장히 이제 이득이잖아요. 이득도 있는데 피해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득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달러를 재정 적자 걱정 없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최대 이득인데, 이제 나쁜 점은 또 뭐냐하면 딴 나라 문제 났을 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국제 화폐 질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잖아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IMF가 구제금융 우리나라 해줬지만 사실 미국 돈이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찍어서 준 거지 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의 불안이나 장애 요인들이 생길 때마다 미국이 개입해주고, 또 미국의 통화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해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때는 미국 독자적인 경제 문제보다는 해외 금융 시장의 여러 가지 역학들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적어도 버냉키 때는 좀 있었거든요. 그 유럽 재정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꽤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유럽의 재정위기를 도와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자라는 게 트럼프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조를 하면 연준의 태도도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런 맥락에서 그럼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얼마 전에는 네. 비트코인을 그렇게 욕하더니 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노선을 바꿔서 왜 네. 갑자기 그렇게까지 총 맞고도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일단 뭐 네. 트럼프의 그 캐릭터와 트럼프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일관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가 일관성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일관성이다. 네. 종잡을 수 없는 네, 인물이다. 오늘 저 방송에 카피가 나왔죠. 네, 일관성이 없는 게 일관성이에요. 아,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반중이거든요. 반중국. 이 반중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 7월 17일 날 공개됐던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었는데, 팀 쿡, 그러니까 애플의 CEO님이 2018년 여름의 날을 찾아와서 정중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중국에 대한 대중 관세 부과를 이렇게 세게 하면 애플이 큰 타격을 입고 경쟁자들에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하자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이 나라에서 생산을 하세요, 당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다음에 애플에 관해서만은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풀어줬다. 그리고 1년 뒤에 텍사스에 있는 올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맥북을 나에게 선물로 준 걸 나는 아직도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이런 얘기 이야기를 예, 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하도 놀라워서 네, 물론 제가 히어링을 안 좋으니까 이제 종잡을 수가 그걸 없네. 이제 녹취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갖고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 사례- 와서 줄 서서 그렇죠. 고개를 조아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저 황상이죠. 투황상.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민주주의의 리더십의 그런 사람이 아닌, 네. 누군가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순간 네. 자기는 그 관대하다라고 우리 옛날 명나라의 황제가 네. 조공 물품을 주던 것처럼 예, 예, 예. 그 받은 거에 3배, 4배를 줬대요. 아. 그런 것처럼 자신의 관대함을 속국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희사품을 내려주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 자, 그러면 그가 말했던 반중은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은 모조리 관세 30%, 50%를 외치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머리 꾸벅 수그렸다고 네. 또 그거 다 봐줘? 이게 뭔 말인가?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을, 이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반중이랑 반이민이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도 네. 이게 맞나? 그걸 싶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예. 그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2018년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 이야기하는 게 180도 달라지더라도 저는 별로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걸 어떻게? 예, 저는 이제 판단해요? 여기 답이 정해져 있죠. 아베처럼 하자. 아베처럼 하자. 예,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아베가 이제 2016년 그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뛰어간 세계 주요국 정상이었다고 해요. 뛰어가서 제일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카트를 몰았대요. 카트? 예, 골프 카트. 이거 몰았다는 카트, 옆에 트럼프 안 카트. 치고 내가 몰았다 이거지 아베가. 그러면서 트럼프가 저리로 가 그러면 네 그러고 어머 어머. 그런 다음에 있었던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베노믹스를 트럼프 집권 기간 중에 더 강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자유무역, 반이민, 반중국 막 이런 노선 속에서 자기네 나라로부터 많은 흑자를 가져가는 나라들을 공격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 또 그게 맞은 거고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너네 주한미군 주둔비용 더 내놔. 그러니까. 삥 뜯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예. 이게 이 사람의 일관된 특성처럼 보이지만 일본에겐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야스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 진짜예요. 카트를 몰아. 예, 카트를 몰면서 서로 나를 트럼프라고 몰려줘 이렇게. 미치겠다.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디플로조 하면서 네. 굉장히 친했고 그 집권 기간 4년 내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고 폴라이트한 자세를 보였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자존자대의 끝판왕이고 캐릭터 자체가 반이민 반중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정책에 있어서 밀고 나갈 생각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 우리도 만약 트럼프가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카트를 끌든 주변에 가서 술이라도 따르든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그걸 자꾸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해봐야 메르켈처럼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았고 네. 막 서로가 완전히 혐오하는 모습 보이고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 지금 독일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 경쟁력과 거대한 시장 그리고 더 나가서 군대라는 건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렁에 빠져 있는 거 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전면적인 그런 전쟁을 실행에 옮겨서 준비를 해서 승리로 이끌 능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나라 없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게 우리가 잘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특히 그 캐릭터라면 네. 저 사람은 언제 갑자기 내가 그 대만에 대해서 그때 말했던 건 캔슬 자 평택에 있는 미군 이번엔 까오슝으로 가 이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그날 100포인트 빠질걸요. 환율 100원 오르지 않겠어요? 너무 좌지우지 되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미국한테만 할 수 없는 게 또 옆에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국이란 나라가 또 있어서 이게 또 미국에 또 올인하면 또 그거 갖고 또 누군가는 또 반발하고 국내에서도 아마 또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갈피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 책에 있습니다. 네, 중국은 포기해라. 중국은 그냥 과감히. 예. 일단 중국의 미래는 없고 중국은 이제 일본 같은 대충 한 1992년 일본 같다. 그러니까 버블 붕괴 2년 후 네. 정도로 보인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이유가 물론 쓰여 있긴 한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첫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진국 함정 문제고요.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이 뭐냐면 우리나라 1990년대 한국처럼 기업이나 뭐 국가의 경쟁력 수준은 생산성 수준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많이 오르고 네. 기업들이 돈을 벌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전과는 다른 기술로 뭔가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K-팝이든 K-드라마든 만들어서 한류 붐을 일으키면서 한국산 제품들의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랄까 국격이랄까 아니면 뭐 저가 제품 만드는 나라가 아닌 국가 제품을 만드는 나라로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중국이 와 있는데 문제는 그 대중 우호도 조사를 23개 나라인가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사상 최악의 대중 우호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에도 100명 중에 20명 정도만 중국 좋아요 내지는 의견 없음을 이야기하고 80명이 중국 싫어요를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 주요국들,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데 그냥 그 대중 감정이 끝없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홍콩 시위를 그렇게 진압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리고 주변 국가와 불화하면서 한국은 한한령, 네네. 일본에 대한 센카쿠 열도 사태, 그리고 인도에서는 카시미르 국경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난투.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주변 국가와 벌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랄까 중국에 대한 선호도들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중국은 이전에 만들던 값싼 물건을 만들던 나라에서 이제 높아진 인건비와 높아져 있는 여러 가지 생산 비용을 감안해서 고가 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두 번째가 2021년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이 이제 만 3년 가까이 2년 좀 넘게 폭락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게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받으면서 붕괴되기 시작할 때는 신속하게 부양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이건 버블이고 이건 정상화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본이 되는 거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1989년에 금리 막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 다 붕괴되고 주식시장 반토막 났는데도 92년인가 돼서 금리 인하해주거든요. 91년 말인가. 그러니까 시장 다 붕괴되고 한 2년, 3년 지나서 금리 인하해요. 2021년 공동부유 정책들을 펼친 것까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집값이 빠지면 신속하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어떻게 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떻게 돋보이는 그런 정책들, 공격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대규모 또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금리 인하한다 그래도 0.1%씩 조금씩 감질나게 인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그것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하는 정책에 불과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90년대 일본이 이랬거든요. 1990년대 일본도 89년부터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상해놓고 부동산 주식시장 다 붕괴되고 한 2년 지난 92년 정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 쓴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일본 디플레이션에서의 교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붕괴되던 초기에 금리를 한 3% 정도 단호하게 인하했더라면 저런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이 지금 초기 대응이 올해로 3년째인데 왜냐하면 2021년 봄에 그 공동 부유를 했으니까 만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도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의 붕괴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를 타게 된다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지정학의 세계가 찾아온 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문제인 게 이런 그 지정학의 세계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으니까 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중국 수출이 늘어나서 경기 부양되고 경기 부양되면 내부 문제 해결되는 게 중국의 그동안 과거 경제의 패턴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10몇 %씩 수출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 높았다며요. 그러나 중국 수출이나 이런 것들 돌아서는 모양이나 중국의 산업 생산들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결국 옛날처럼 세계 경제 조금만 좋아지면 가장 혜택을 보던 나라에서 이제는 혜택을 좀 못 보는 또는 무역 규제를 엄청나게 당하는 나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네. 저는 중국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또는 십수년에 걸쳐서도 가능성은 있죠. 일본형 복합 불황으로 가는 장기 불황으로 가는 첫 단추에 지금 접어들었고 이제 운 좋은 어떤 혜택들 회복의 계기들이 주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많이 물으시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라는 아주 왜냐하면 고정환율 제도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해봐야 중국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중국 돈들 해외로 엄청나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네네. 금 이야기하면서도 네. 금 사는 거 다 중국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공동부유 정책 펼치면서 부자들한테서 경영권 뺏고 돈 뺏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조정을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일단 나가려는 모습이 제일 크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훨씬 높으니까 중국 예금금리 1.3인가 그러니까 저걸로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어떻게든 돈을 빼돌려서 예금하는 게 더 낫다라는
한머니의 유출도 지금 중국 경제를 갉아먹는 요인이니까 요걸 생각하면 중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주면 중국이 따라서 덩달아 금리를 인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음모론이 약간 개입돼 있지만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미국 주식시장도 저렇게 버블 리스크가 있는데 미 연준이 그렇게 호락호락 금리를 팍팍 내려줄까? 그냥 찔끔찔끔 금리 인하하면서 희망 고문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중국의 희망처럼 정말 미국이 화끈한 금리 인하를 해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 고문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작년부터 작년 연말에 올해 금리 3번 인하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는 한 번으로 바꿨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7월에는 또 안 해주고 그럼 한 다음에 이제 9월인데 트럼프가 또 9월에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인터뷰에서 대놓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은 입을 열면 입만 열면 세상에 이게 뭐야. 이제 최근 소식은 파월이 이제 9월에 인하를 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네, 트럼프는 하지 엄청 마라. 싫어하죠. 아,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 다 잡았는데 네.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서 미국 다 잡은 물고기를 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괜히 풀어준다. 예, 또 지금 여당에게 이롭다.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좋아지면 또 네. 여당에게 이롭지 않냐. 자기 취임한다면 인하해라. 그렇죠. 11월에 인하해라 할 거면. 나의 업적을 네, 위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의 임기가 2026년 봄인데 그때까지 내가 너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도록 유지하도록 놔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어떻게 보면 일관되네요. 나한테 잘하면 잘 보이면 혜택을 줄게네요. 어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쉽네. 네, 거래 기술 진짜 놀라운 명확하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중국이 이야기하다가 트럼프로 왔지만 네. 중국이 지금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 세 가지가 다 꼬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을 어디서 해야 되냐, 미래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면 차라리 인도지. 차라리. 네. 한국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시아의 미래는 인도지 중국은 아닌 것 같다. 네. 중국의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근데 이제 중국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런 성격인 거 알고 미국한테 굽히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러면 세계 경제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만세를 부르며 야 드디어 시진핑 철들었군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만주 하나 딱 띄워주고 너 미국 가죠 이러면서 막 예. 아유 화웨이 좀 폐쇄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켜야 되는 게 화웨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글로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중 감정이 높아졌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의 그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중국에 대해서 당신은 강대국으로서 이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입 다무냐 그러면서 위구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서 시위할 때 강경 진압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반감을 가져온 요인이었지만 이제 그 뒤로 이제 2016년 한국, 2012년 일본, 최근에는 필리핀 뭐 등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이제 저런 태도들을 보인 게 1차적인 원인이었는데 이제 2차적인 원인이 저는 홍콩이었던 것 같고요. 홍콩을 정말 그렇게 폭력으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기 정말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가지게 됐는데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중국이 자초한 게 쯔위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책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트와이스의 쯔위 형이 대만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만 마리텔이라는데 출연해서 이제 청천백일기 대만 국기를 쫙 펼쳐 들고서 저는 대만의 쯔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국기 자랑하는 그때 이제 트와이스가 외국인 멤버가 여러 있으니까 일본도 있고 예 사나양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들 그걸 하는 그런 별거 아닌 상황이었는데 우 몰려와가지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데 네가 감히 국기를 꺼냈다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했죠. 그러니까. 예, 눈물에 젖은 사과문을 발표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때 느꼈죠. 자신들의 철학이 뭐 있겠죠. 우리도 저기 간도는 우리 땅 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게 나라가 그런 식의 태도들을 조장하고 또 그 조직을 소분홍이라고 부르는 조직인데요. 그 조직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댓글 부대 이런 걸 조작해가지고 테러하고 하는 걸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뒤에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보이는 그런 걸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빅브라더의 이미지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지를 결정지은 세 가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의 쭉 흐름들을 높여보면 알겠지만 그 자기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그죠? 그 중국 내의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르는 노령화 문제 또는 이제 부양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수 경기 침체 이런 걸 뭘로 지금 자꾸 표상하냐면 외부로 표상하고 있고 그 뭐랄까요 강대한 전랑 외교.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늑대. 중국 사람이 해외에서 누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예, 람보가 하던 걸 이제 지금 중국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랑 외교 스타일의 정책들을 지금까지 그 시진핑 집권 이후 12년을 펼쳤는데 여기서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고 미국한테 가서 머리를 숙인다.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높은 생산력 정책이라는 게 결국 미국에 있는 AI랑 전기차 기술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 기업을 키운다. 정책으로 해서 또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보면 제 의견입니다만 중국이 미국에게 머리를 꾸벅 숙이면서 형님 이제 좀 친하게 지내봐요. 내가 그때 개겼던 거 미안해요. 형님 나 재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또 나오다니요. 머리 꼬박 숙이고 손 한번 어깨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옷도 털어주고 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가? 네, 맞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난 12년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내내 그걸 1대1로부터 뭐 오만 걸 다 했는데 중국 몽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저걸 한다면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건 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텐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자신의 기존의 노선이 잘 맞아 떨어질 때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선순환을 타죠. 그러나 이게 한번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고집을 부리는 걸 우리는 되게 많이 봤잖아요. 당장 터키라고 하나 보이잖아요. 민주적인 국가의 대통령인 줄 알았던 수상이었던 분이 지금은 이제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때 에르도안 죄가 좋아했거든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네, 저렇게 바뀌는 걸 우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적어도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지도자가 돼서 리더십 넘쳐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던 분이 사실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한 게 실수였던 것 같아 미안해를 하면 바로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일은 없다. 미국이 팍팍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이 제일 혜택을 본다라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트럼프한테 줄 선 거라고 보고 그런 있습니다.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베가 죽었잖아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아베가 네. 살아 있었으면 아베가 또 가서 이번에는 이제 카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골프채도 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네네네. 아베 총리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트럼프랑 그걸 그렇게 잘했대요. 예, 분위기도 잘 맞춰주고 정말 좋았대요 사이가.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특급 외교관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네트워크도 살려야 되지만 재빨리 눈치 빠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겠죠. 바로 뭐냐 하면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특히 아베노믹스로 경제도 지금 너무 좋으니까 안 그래도 환율이 너무 불안하니까 금리는 인상해야 되겠다고 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트럼프가 딱 이제 미 대선 후보로 딱 등장하고 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특히 일본에 대해서 엔 너무 약세 심하다고 또 한마디 그분 오만한 이야기를 다 하셨거든요. 하자마자 바로 금리를 인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말이 세계 3대 경제 국가인 일본을 흔들고 일본이 나의 말을 들었다. 이걸 되게 원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수 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옆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진짜 한국은행 입장에서 8월 22일이 우리나라 금통인데 일본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여서 참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눈 딱 감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쪽인데 물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여러 여야 지도자님들이 트럼프한테 줄도 잘 서고 하면 우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새 내수 경기가 힘든지를 네. 잘 설명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살을 좀 부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 아니냐.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예요. 막 이러면서 우리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살려주세요를 한번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 일본 얘기를 좀 계속 여쭤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침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미래가 밝은 거의 뭐 두 번째 나라로 보고 있다. 미국에 네. 이어서. 저는 인도, 일본은 주식도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볼 만한 대상이 아닌가. 인도는 뭐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인구수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 디플레에 빠져서 20년, 30년을 고생하는 과정에서 네. 디플레를 탈출하려면 어떤 걸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되냐면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야라는 걸 믿게 만들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물건값이 떨어질 텐데 내가 왜 지금 소비를 하라 그래? 상품권도 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일본의 소비, 지출, 투자는 살아나지 않아서 디플레가 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미친 자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미쳤어. 전략이라는 걸 일본의 미친놈은 나야 그거요. 그렇죠. 일본은행이 쓰고 있는 거죠. 어. 뭐냐면 우리 엔화 쓰레기야. 나 연장기 돌려서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뿌릴 거니까 알아서 해. 라는 정책을 구로다가 쓰기 시작한 거죠. 얼마 전에 퇴임했죠. 이 구로다의 12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양적 완화라는 걸 뭐 GDP의 거의 150% 정도 했잖아요. 그 끝도 없이 돈을 푸는 거예요. 계속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보험사라든가 일반 개인이라든가 증권사에게 돈을 막 준 거잖아요. 그게 양적 완화잖아요. 끊임없이 돈을 풀어준 거죠. 끊임없이 돈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생겼냐면 은행들이 한 5, 6년 전부터 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 계속 줄었죠. 90년대 중반부터 대출이 네네. 늘지 않고 이제 버블이 붕괴된 다음부터는 늘지 않고 네네. 95, 6년부터는 이제 계속 감소했어요. 어.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드니까 경제에 풀린 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가 생기죠. 흔싸귀비.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귀해진 거죠. 돈이 귀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오르고 물건값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구로다가 윤전기를 미친 것처럼 돌리고 또 이 윤전기를 미친 것처럼 돌리기 시작하니까 일본 금융기관이 반응하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뭐 쟤들 미쳤나 봐. N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약세다. N의 가치는 떨어질 거야. 그럼 N 매도 하면서 환율이 80엔이던 게 160엔까지 가죠. 우린 지금 환율로 이야기하자면 3,000원 간 거야. 지금 1,400원이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급등하죠. 네. 수입 물가니까. 거기나 우리나 뭐 식량 자금률 뭐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니까. 결국 식량이든 뭐든 해외에서 다 원유든 수입해야 되는 나라인데 환율 올리니까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서 돈은 계속 옆에서 내가 이 동네 미친 사람이야 이러며 연장기에 그냥 레바를 부러뜨렸어. 네. 장물지도 이제 못해. 네. 이런 식으로 자폭하는 정책을 써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러다 말겠지를 처음에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가 지나치고 이게 미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야, 물건을 좀 사둬야 되나?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가 이제 오르고 그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는. 현금은 쓰레기야. 우리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현금은 쓰레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중요한 뒷배경이 뭐냐면 그 사이에 아베노믹스 12년을 하는 동안 아베는 죽었지만 기시다까지 해서 12년째 저 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이 그걸 지지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데 어떤 나라 통화가 돈을 윤전기를 마구 풀이면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달러에 대해서 엄청나게 약하게 유지해. 그거 안 돼 그러면 일본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다 일본 너네 고생했어 열심히 해를 지지해 준 거잖아. 일본 외교의 승리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 혼자 잘한 게 아니라 일본 외교의 승리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중국도 이걸 하려면 주변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다
물대포 한 방씩 쏘고 난리를 쳤잖아요. 되겠냐고. 그렇게 돈을 풀어 제꼈고 이제 일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 가니까 그러면 좋아지죠. 일단 환율이 뭐 많이 내려왔다 그래도 150엔. 그래도 뭐 80% 90% 올랐지. 수출 경쟁력 엄청나게 좋지. 게다가 근로자들 실질 임금, 그러니까 인플레는 발생하는데 임금은 아직 오르긴 오르는데 아직 못 오르니까. 네. 실질적인 임금은 떨어져. 환율은 좋아. 어떻게 돼요? 금리는 낮아. 세계 최저금리야 아직도.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 못 벌면 이건 바본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경영하기 좋은 환경에서 N저 금리 저에 임금도 저니까 일본판 3조 호황. 자, 이거 두 번째 그 캐치프레이즈로 해주세요. 네. 일본판 3조 호황이 온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바보지. 그럼 일본 주식 사야지. 그러니까 나는 엔화를 사라는 게 아니라 일본 주식을 사자고요. 기업을 사라. 예, 수출 기업들. 하나 찍어주세요. 네. 뭘 사라고? 네, 기업. 어떤 기업? 예를 들면 뭐 이런 네. 이런 뭐 기업. 증권회사도 아닌데 뭐 찍어줘도 네. 되잖아. 나는 그냥 니케이 네. 샀으면 좋겠는데. 니케이. 지수로요? 니케이 225. 네. 아니면 뭐 이제 덴소나 도요타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저는 일본 기업들 보고 있으면 와, 쟤네들은 완전히 버티고 버티니까 안 망한 애들은 나라에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만들어준.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 많이 망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그걸 이제 한 방에 다 해결해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급등하고 또 주식 가격도 지금도 아직 4만엔 근처죠. 요새 전 세계 증시가 조정받았는데 일본은 뭐 멀쩡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만약 저기 이번 일본 중앙은행이 먼저 액션한 게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하면 예. 그러면 트럼프랑 관계도 좋으면 아베노믹스 시즌 2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게 진짜 일본 잘하고 있어서 제가 그 일본을 비판할 게 없어요 별로. 노령화됐다 그러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1930년대 태어났던 그 일본의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단카이 세대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뭉칫돈이 풀리고 있어요. 전부 금고에 넣어주셨던 분들이 현금으로. 네. 그래서 후쿠자와 요키치도 아니고 그 이전 만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 100원 지폐 저 이순신 장군 있었잖아요. 어머. 네. 미안해, 내가 나이가 많다. 봤어요. 네. 500원 학도 나오고 막 이런 거. 500원. 왜냐하면 이게 디플레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네. 그 상속세도 안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 돈들이 뭉친 돈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지금 TSMC가 막 큐슈에 2년 만에 공장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일본이 행정 처리 절차가 그렇게 느리다고 이야기하던 일본이 지금 아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은 아직도 완공을 못했는데 늦게 시작한 큐슈 공장은 완공했고 지금 제2공장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 잘하고 물론 기시다는 인기가 왜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잡아서 이제 그러겠죠. 그렇지만 일본이 그런 걸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그 도쿄역의 남쪽 출구 사우스 게이트에 되게 큰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갔는데요. 그 주상복합 건물 1층에서 4층이 소학교가 들어있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국제학교? 아니요. 뭐. 일반 소학교. 일반 소학교.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민학교. 국민학교. 우리 이제 빠형이랑 저는 국민학교. 연식 다 나온다. 저도 막차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상복합 1에서 4층을 학교로 학교가 만들어요.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 네,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무슨 야스다 무슨 빌딩인데 그 빌딩의 땅이 원래 초등학교 자리래요. 근데 그 초등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하면서 특히 도쿄역의 남쪽 출구가 긴자거든요. 그렇죠. 완전 상업지.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 미동 초등학교나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초등학교가 다 지금 시내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미동 초등학교 조사해 보니까 학생 수가 200명이더라고요. 근데 땅은 한 1만 평방미터 정도 돼요. 그런 땅들이 일본에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발하냐면 1층에서 4층은 소학교를 만들어주고 위는 주상복합을 만들고 그리고 소학교 운동장 크게 안에 체육관 실내. 오.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도쿄역에서 도쿄역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정말 일본이 이렇게 바뀌다니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는 지금 엄두도 못 내잖아요. 땅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네 마네 말만 많지. 태릉 골프장 자리 뭐 개발됐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도 없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서울에 학령 인구 감소해서 초등학교 앞으로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그거 일본처럼 저렇게 개발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역전한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일본이 저렇게 바뀌는 걸 보면 거기가 30년 고생하고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처럼 주변 경쟁국들의 변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했던 나라였는데 언젠가부터 관심이 없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도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빨리 예민하게 판단하고 우리나라 사회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기관에 있는 교육계 종사자분들부터 빨리 이런 제도들을 바꾸고 또 이걸 경쟁력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또 우리라고 뭐 지금 중국 꼴 하지 말라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얘기들을 했으니 한국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책에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아두셨잖아요. 예를 들면 베이비 부모 은퇴. 이게 한국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10년, 15년은 우리 한국 경제의 전성기가 올 텐데 이제 그 뒤가 문제긴 하죠. 10년, 15년은 전성기가 온다. 전성기가 오죠. 왜 전성기가 오냐면 일단 그냥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세대들이 되게 운이 좋은 세대인데 그 운을 계속적인 자기 개발로 연결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가. 그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하고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따라잡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생산성을 계속 올린 사람은 억대 연봉 받거나 뭐 7, 8천 이상의 고액 연봉을 오랫동안 일했다고 연공 서열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받더라도 문제가 없죠. 근데 안 그런 산업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산업이 보이거든요. 첫 번째 산업이 제가 있는 금융업. 저도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를 하고 있지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표현보다는 자산 배분 회사를 하고 있지만 되게 금융업이라는 게 이전에보다 그렇게 꼭 복잡하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운영도 어떻게 보면 뭐 정해져 있는 그 룰에 따라서 룰 베이스로 그리고 또 머신러닝을 통해서 더 나은 전략들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환경인데 정말 지점이 필요하고 캐셔가 필요한가? 그 은행이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제가 있었던 KB만 하더라도 제가 다닐 때 전국에 1200개 점포에 3만 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점장님들은 억대 연봉이었고요.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많은 지점이 필요한가요? 이제는 안 필요한 거. 안 가, 그죠? 네, 네. 가지도 않고 옛날처럼. 대출 받을 때만 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지점장님이 일을 잘하는가, 밑에 직원이 잘하는가. 그 전산을 얼마나 더 잘 다루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순간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데 대출은 정말 쉽잖아요. 대환도 되게 쉽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금융업이라는 게 그 오래전부터 90년대부터 계속 취직해서 근속연수 30년 채우신 분들이 일을 잘하는가 아니면 전산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한가. 두 번째, 자동차 업종의 생산직, 킹산직이라 부르는 1억 연봉 받으시는 분들 전기차로 세상이 전환되는데도 필요한가.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두 가지나 했는데요.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 우리들 베이비붐 세대, 특히 저희 선배님 세대인 58년 개띠 또는 우리 후배들인 70년 개띠로 대표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죄송하지만 연공 서열에서 따뜻한 일자리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생산성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세대들이기도 한 거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상당수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차례대로 은퇴해요. 네. 자, 그럼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떼돈을 벌겠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KB, 지금 이야기 나오는 현대차, 요새 이익들 보시면 살벌한 이익이 나오죠. 그게 인건비가 감소해서 단 그렇죠. 것도 있겠고 이제 이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니고 있는 판매 관리비 비용들의 부담 속에서 네. 돈의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집약적으로 한 덕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퇴한 덕분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이제 다른 경쟁 기업 대비 그 회사가 좋은 이유를 설명 못하니까. 그렇겠죠. 예, 네. 둘 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비용 감소 측면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더 복이 터진 게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만 해도 1년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90년대 입사자들이 은퇴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 빈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화성공장, 전기차 공장 준공하면서 매년 몇백 명씩 지금 뽑기 시작했죠. 10년 만에 생산직 뽑아요, 지금. 그래서 노동시장에,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불황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불황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2010년대는 20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옥의 10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퇴자들은 아직 은퇴하지 않고 또 정년 연장까지 시킨 그런,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으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8%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 정도에 불과한데 그 극소수를 위해 정년을 연장해 줬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20대 그 고용률 이런 게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21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58년 개띠, 지금은 이제 64년생들이 올해 60. 좀 있으면 이제 저희 69년생들도 은퇴하겠죠. 그 차례대로 은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노동력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한 700만, 저희가 적게 잡아도 900만 정도 되는데 이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우리의 아이들 세대가 이제 MZ잖아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고용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거기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경제의 마지막 호황은 최근 들어서서 느끼는 일이겠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다는 걸 느끼시지 않으세요? 완성화되고 있어요. 2년째 지금 그쵸.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이민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반면 우리는 인구가 줄잖아요. 네. 이번에 외국인들 덕분에 3년 만에 인구 증가했다 그러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인구는 주는 중이죠. 그렇다면 인구가 1% 느는 나라와 인구가 1% 주는 나라가 있다면 이 두 나라의 금리 차는 2%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경제라는 게 1인당 국민소득 곱하기 인구수잖아. 1인당 국민소득이야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늘지. 그러나 인구수에서 미국이 월등하게 우리보다 빠르다면 딴 나라는 다 주는데 미국만 인구가 늘잖아. 네. 그러면 미국의 자금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은 게 맞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뒷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베이비붐 세대가 부유해요. 58년 개띠들이 결혼하던 88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 2위인가 1위인가 그래요. 그 폭발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 또 일기 신도시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3조 호황 때 취직했잖아요. 그리고 연공서열 시스템을 가장 잘 탄 사람들이죠. 자, 이 부자들이 그 뒤에 자산시장의 호황, 부동산, 주식 다 좋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돈을 안 써요. 되게 저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돈을 들고서 또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기성 자금들이 시중 부동자금이 역사상 최대. 이런 뉴스가 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돈이거든요. 그러면 경제 어때요? 금리가 내려가. 경제는 그래도 아직 꾸물꾸물 성장하는데 금리가 계속 성장률보다 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이 나쁠까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노동시장에서 특히 저희들 세대들은 노동시장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테니까 노동력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 이거는 한 10년에서 15년 뒤의 일이고 근데 그 사이에 출산율만 반등하면 오래 반등한다 그러잖아요. 출산율만 좀 강하게 반등만 시키면 또 이 고민은 20년 뒤에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희망은 있다. 다만 요대로 가면 큰일 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저희가 뭐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몇백조를 썼어요. 순 거짓말이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그 각 가정에 지원된 저출산 예산 그 양육수당이라고 지급된 돈이 2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색만 내잖아요. 저도 다둥이 아빠지만 초음파 한번 하고 나니까 다둥이 카드 다 고갈됐고 다둥이 카드 안만 가지고 있어봐야 혜택 보는 거는 공영주차장 깎아주는 것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무슨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학령인구 줄어드는 거 가지고서 교육 예산 조정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이런 식의 파퓰리즘이 한국의 특징이잖아요. 딴 나라는 전부 저건 반이민
이민자 때문이고 중국 때문이야라는 파퓰리즘이 있다면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논쟁이 된다 싶은 이런 전부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이런 파퓰리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는 10년, 15년 뒤에는 뭐 진짜 다시 우리도 되게 힘든 이탈리아 꼴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먼 미래니까 단정 짓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가 좀 한편으로 좀 궁금해진 점은 그 어쨌든 은퇴하는 분들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부유한 은퇴 자금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부동산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주식은 안 가요. 왜 주식은 전 안 세계 가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유럽의 베이비붐 세대, 미국,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 이제 63년생, 64년생이 베이비붐 막내인데 네. 그 사람들의 생애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과 책과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75세 때까지 주택 소유율이 올라가기만 해요. 지금 65이잖아요. 네. 66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도 10년은 더 집을 더 키우거나 없는 사람도 집을 살려고 드는 세대다. 그럼 그 자금들이 가장 먼저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번에도 또 이코노미스트 그 특집 기사에 왜 그렇게 베이비붐 세대는 인색한가라는 특집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 집에서 죽고 싶어 한다. 그거가 그러니까 농촌이나 전원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신 도시에 자기 집 하나는 일종의 이제 기념비 열심히 살았다. 네, 그런 걸 원하신다. 그 집도 안 줄인대요. 다운사이징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대형 평형에 대한 인기가 줄 것 같지는 않다. 파송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게 영끌 5적, 4적 이럴 때마다 7적 하면 저도 들어가고요. 저도 봤는데 그거는 유명세의 대가다. 우리 네. 마숑 편하게 생각해. 파시옹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마숑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최근 들어서 좀 한국 부동산도 좀 침체가 되는 듯 하다가 뭐 올해 초인가요? 이때부터 다시 뭐 반등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게 그런 자금들이 움직여서 그런 건가 싶기도 있는데 일단 하거든요. 금리 떨어진 게 제일 큰데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 뭉칫돈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 돈이 좀 흘러들어왔다. 은행에 계속 넣어두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시장금리 떨어지고 네. 그게 이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제일 먼저 연결되고 네. 최근 저도 이제 지금 그 담보대출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도 힘들게 대출을 받아서 이금융권에서 받았거든요. 그 금리가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대환하셔야 돼요. 대환을 알아보는데 3.7, 3.8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하면 좀 바보다. 빨리 네. 하셔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리가 많이 내렸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금리가 내린 이유는 결국 시중에 풍부한 저축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투자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저축해 두시는 분 많죠. 예, 그래서 세금 폭탄을 받고 계시죠. 우리나라 그 금융종합과세라는 게 있는데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금융종합과세 두들겨 맞은 다음에 박사님 제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많이 오시죠. 그래서 요즘에 절세 계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특히 많이 ISA 계좌는 꼭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시죠. 네. 금융종합과세 맞으면 근데 ISA 계좌도 3년간 못 만드는 참 우리나라 제도가 진짜 이상해서 제발 좀 일 좀 하십시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주어는 없어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으로 저희가 이렇게 요즘 관심사들을 얘기한 느낌이에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세계 경제가 우리의 생활과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말 맞닿아 있고 이것들을 더 흐름을 잘 파악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 정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주요 나라 이외에도 정말 유럽이나 이스라엘 재밌습니다. 네, 이스라엘이나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얘기도 있고. 네,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이 또 우리와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파악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중년 감사합니다. 박사님이나 뭐 메르는 같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한 덕분에 책을 쓰게 됐고요. 이제 책으로 정리된 게 제가 이제 좀 부지런해서 책으로 정리한 게 저보다 고수님들은 세상에
훨씬 많다. 근데 제가 좀 겸손하십니다. 네. 책으로 정리했다. 저는 네. 한 권으로 세계의 시사상식과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보는 눈을 조금 갈고 닦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모처럼 또 저희 근 2년 만에 홍춘욱 박사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또 다음 저서도 또 무척 기대해보고 또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